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 동서양 리더십 고전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까지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함께 했고 이제 다시 동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읽을 책은 정말 유명한 책인데 사마천의 사기. 정말 유명하죠, 작가님. 네. 그런데 제대로 읽은 사람은 드문 책이에요. 맞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제대로가 아니라 읽은 사람이 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조금씩 읽어본 사람들이 있지만 전체를 읽은 사람은 거의 없는 그런 네. 책인데요. 제가 농담처럼 진심을 담아서 자주 이야기하는 고전의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됩니다. 누구나 그 책의 제목과 존재를 알고 있지만 정작 읽은 사람은 혹은 완독한 사람은 드문 책. 바로 사기인데요. 네. 하지만 사기를 직접 읽지 않으신 분들도 사기에서 나온 독특한 용어들 같은 건 우리가 다 접하고 혹은 일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팽당했다 이런 말 할 때 팽당했다. 네. 알죠. 팽당했다라는 말이 사기에서 토사구팽이라는 고사성어에서 나온 겁니다. 토사구팽의 팽이에요? 토끼 사냥이 끝나면 토끼 사냥을 할 때 토끼를 몰았던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팽당했다. 한자 그대로 하면 나 삼겼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어떤 일에서 함께 뭔가를 하다가 중간에 배신을 당하고 쫓겨나고 이랬을 때 팽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사마천의 사기에서 나온 말이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으면 바로 아는 말, 미인들을 수식할 때 경국지색이다. 이것도 맞아요.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그렇군요. 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를 기울게 할 정도의 미모. 아니 미모가 어떻길래 나라를 기울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미인인 사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인이 있는데 네. 왕이 이 미인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미인이 웃지를 않아요. 웃지를 않는 거죠. 좀 웃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실수로 비단 옷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옷이 천이 찢어질 때 북 소리가 나잖아요. 이 직 소리를 듣고는 웃었어. 이제 웃은 거죠. 근데 그 작은 웃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비단을 찢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실크, 비단이라는 게 고가의 물건입니다만은 네. 고대에는 더욱더 고가의 재화였던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런 비단을 찢는 것 단순히 이 표현이 웃기네요. 비단을 찢는 것뿐만 아니라 그저 비단을 찢는 것뿐만 아니라 네.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을 위해서 그 여성의 환심을 산다는 목적으로 국부를 축내기 시작하면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 하더라도 지탱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나라를 기울게 하는 아름다움이다라고 해서 경국지색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현대에서는 경국지색의 부정적인 요소는 거의 사라지고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워서 한 나라를 기울게 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하는 아름다움의 부분만 남겨놓고 절대적인 아름다움만 남겨놓는 그런 경우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사마천의 사기에서 나온 이른바 고사성어 옛 이야기에서 비롯된 함축적인 언어들이 여전히 동아시아에서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사기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읽지 않은 사람에게도 살아 숨쉬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기를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기본적인 정보들을 좀 챙겨놓죠. 저자 사마천, 이 성이 사마고 이름이 천.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이 사마천 하면 사기와 함께 궁형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지금으로선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을 겪었죠. 네, 궁형 이러면 바로 느낌이 오시는 분들,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특히나 남성분들은 상상만 해도 고통이 느껴진다 이렇게 하실 테고요. 네. 그게 뭐죠? 하면 멀뚱멀뚱 계실 텐데요.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네. 사마천은 중국의 한나라 때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전한이라고 하는데요. 한나라. 여러분 장기 두시면 한 그리고 초 이렇게 왕에게 한과 초가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중국의 전체적인 역사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춘추전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요. 네. 여러 세력들이 일어나서 막 혼란스럽게 다투는 것을 춘추전국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에 주나라 왕조가 있었어요. 주나라 왕조가 힘이 약해지면서 각지의 제후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분열 왕국, 본격적으로 분열 왕국이 되기 전에 막 힘센 팔뚝 굵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힘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주나라 황제, 천자의 명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진 게 춘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춘추 시대가 쭉 지나가면서 전국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데요. 전국은 전쟁의 국면, 전쟁하는 나라들의 시대였던 거예요. 전국 시대는 훨씬 더 잔혹했어요. 그때부터는 그전에는 명목상으로 주나라의 권위를 인정했지만 이제는 주나라도 있고 주나라의 권위를 뭐 인정하는 듯 하지만 이제 각자가 다 왕이다라고 하면서 각 나라의 왕들이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7개의 대세력을 전국 칠웅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칠웅 중에서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된 곳이 진나라입니다. 그 전국 시대를 끝내고 진나라를 중심으로 천하를 통일한 왕이 이제 내가 황제다. 그때부터 중국에서 황제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중국의 역사에 황제라는 말이 있긴 한데 한자로 다릅니다. 동음이 이어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엠페러의 의미의 황제라는 말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쓰면서 진나라를 시작하는 황제. 그래서 자기가 진시황인 거죠. 그렇죠. 진시황. 그러니까 아마도 진나라 황조가 계속됐으면 진시황, 진이황, 진삼황 이렇게 이제 이건 황제 고정불변하게 진나라의 첫 황제로 진시황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진나라가 얼마 안 갑니다. 진나라가 통일하고는 얼마 안 가고 또 망해요. 그럼 결국은 다시 분열돼서 막 싸우잖아요. 네. 막 싸울 때 마지막까지 천하를 두고 각축을 벌였던 경쟁했던 양대 세력이 한나라와 초나라였어요. 그 한나라와 초나라, 한나라의 지도자, 한나라의 첫 왕은 유방, 그리고 초나라의 지도자는 항우 이렇습니다. 한나라와 초나라의 싸움, 초한쟁패를 게임으로 형상화한 것,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보드게임, 그게 바로 장기인 거죠. 그렇죠. 장기죠. 네, 장기판에 그래서 한나라와 초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나라와 초나라의 싸움 이야기만 해도 꽤 이야기가 깁니다. 근데 한나라와 초나라 할 때 초나라의 중요한 역사적인 장면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이 패왕별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패왕별희에서 경극을 하잖아요. 네. 그 경극 속에서 항우와 그리고 항우가 사랑했던 우미인이라는 여성 애첩의 이야기가 그 패왕별이 안에 극중극으로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초나라 한나라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뤄보고요. 네. 어쨌든 초나라를 상대로 한나라가 승리하는 거예요.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거죠. 유씨 집안이 천하를 통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나라의 7대 황제 한무제라고 하는데요. 무제의 시대에 사마천이 살았습니다. 근데 사마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마천의 아버지가 원래 관리였습니다. 태사령이라는 직책에 있었던 관리인데요. 이 태사령은 왕실의 왕실에서 천문 기록을 관리를 합니다. 하늘의 운행, 별자리 움직임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별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 또 해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관찰하다 보면 달력, 절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일도 같이 하거든요. 그걸 기록하면서 고대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언제 비가 오고 언제 가뭄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을 쭉 반복되는 천문의 기록을 통해서 예측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유성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째 이용하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일을 맡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요.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천하 우리 집안은 주나라 때부터 황실의 기록을 담당하는 역사 기록을 담당하는 그런 유서 깊은 가문이란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새로운 여태까지 3,000년 고대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나라까지 3,000년에 이르는 역사를 정리하고 싶은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내 당대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이걸 이어받아 줘야 돼. 라고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을 시킵니다. 기본적인 글 공부를 시킨 후에 20살에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사학과를 다니시는 분들의 중요한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답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사 기록이라는 것은 헤로도토스도 마찬가지였지만 책상에서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현장을 보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교차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아들을 글 공부만 시킨 것이 아니라 20살 때 여행도 이렇게 보내서 중국 전역을 보고 오는 것이죠. 중국 전역. 지금 우리가 말은 쉽게 합니다. 중국 전역.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크죠. 걸어서 경상남도만 한번 보고 온다고만 생각해봐도 이거 너무 부산도 힘들어요. 부산.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중국입니다. 중국. 거기를 대륙.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그 시절에 수레 정도 있던 그 시절에 여행을 하게 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독서 교육 때문에 만나는 학부모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책 읽기만큼이나 혹은 책 읽기 이상으로 중요한 교육이 여행이다.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혹은 우리가 해외여행은 못 간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곳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여행의 경험, 작은 곳이라도 보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리더십 교육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아무튼 네. 사마천은 그렇게 역사가로서의 엘리트 교육을 아버지에게 받은 셈인 것이죠. 오리엔테이션이 잘 된 거죠. 그리고 사마천이 중년에 나이 30대에 관직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관직을 이어받는데요. 네. 그 시절에는 아버지의 관직을 이어받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는데 그러려면 아버지가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마천이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근데 그렇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또 네. 사연이 있습니다. 한 무제가 어떤 세레모니에 중독이 돼 있었습니다. 봉선이라는 의식에 봉선. 네, 봉선에서 봉은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고요. 네. 선은 땅의 제사를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의 고루 제사를 지낸다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 하면 진시황이 황제가 되고 나서 자기가 황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늘과 땅에 알리는 제사 의식을 했어요. 그게 봉선 의식이에요. 물론 기록에는 진시황 이전에도 다른 고대의 왕들이 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지만 그 기록은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좀 의심스럽고 진시황 때에 했던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아마도 진시황이 처음 했고 이 의식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고대에 비슷한 것들을 끌어와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시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한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도 봉선의식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무제가 나 정도라면 봉선의식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사람이 재위 기간이 여러 번 합니다. 나중에 원래는 그 몇 세대에 걸쳐서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인데 이 사람이 그걸 딱 하면서 자신의 통치권을 세상에 과시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봉선의식이 어디서 하냐 하면 태산에 가서 합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할 때 그 태산에 가서 봉선의식, 제사의식을 하는데 네. 봉선의식에는 황제를 비롯해서 황제가 가장 총애하는 소수의 인원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그 어마어마한 영광인 거죠. 더군다나 사마천의 아버지는 그 가문 대대로 아버지의 주장에 따르면 역사 기록에 종사하는 일을 해왔던 가문이잖아요. 기록 덕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보면 가보지 않으면 정말 해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정말 몇 세대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한 일이 자기 세대에 벌어지니까 꼭 가보고 싶은 거죠.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간 거예요. 왜요? 허락을 안 해줬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천의 아버지는 나 정도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황제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마천의 아버지가 봉선의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 때문에 화병이 들어서 돌아가십니다. 야, 그래요. 예, 이게 그의 인생에서 엄청 컸나 보다. 엄청 큰 수치심이나 좌절감 같은 것들을 줬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에게서는 이게 자기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병으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내가 시작만 해두고 끝내지 못한 이 작업을 네가 꼭 끝내다오.
네가 이 역사 정리하는 작업을 꼭 끝내다오라고 사명을 남긴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미션을 전달한 것입니다. 사마천이 그리고 그 사명을 미션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하신 궁형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궁형이 뭐냐? 궁형은 남성의 성기를 제거하는 형벌을 궁형이라고 합니다. 예, 일종의 내시, 환관 이런 사람들이 되는 그런 형벌인데요. 네. 왜 이걸 받았느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무제 때 항상 중국에서는 한무제 때를 포함해서 항상 중국 이른바 중원 대륙에 자리를 잡은 국가들의 중요한 정책 과제 중에 하나가 정책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북방 정책입니다. 북방의 유목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말을 타고 싸움에 능한 북방의 이민족들을 상대로 소금과 철을 주면서 식량을 주면서 달랠 것인가 아니면 힘으로 제압할 것인가 항상 그것이 중요한 정책 이슈였습니다. 진시황 같은 경우는 아예 이놈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아버리자라고 해서 만든 구조물이 인공위성에서도 볼 수 있는 그렇죠. 유일한 인공건축물인 만리장성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한무제 때 항상 북방을 위협하던 그 유목민들은 모든 중국의 왕조들이 있었고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유목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몽골 혹은 뭐 여진족. 그래서 몽골과 여진 같은 경우는 중국을 점령해서 거대한 국가를 이제 건설하기도 했었죠. 근데 한무제 때의 북방의 위협은 흉노족이었습니다. 흉노족을 상대로 한무제가 군대를 보내는 거죠. 파병을 해서 싸움을 하는데요. 그때 이릉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네. 이릉이라는 장군이 총대장은 아닌데 5천 명 정도의 보병을 이끄는 장군이었습니다. 5천 명의 보병을 이끌고 한 3만 명 정도의 기병, 흉노족 기병을 상대로 굉장히 용맹하게 싸웁니다. 한무제 때 흉노족에 비해서는 무기 체계가 훨씬 더 좋았었기 때문에 일종의 최신 첨단 무기를 이용해서 흉노족을 잘 격퇴를 했는데 흉노족이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기술로 안 되면 머릿수로 해결한다. 한 8만 명 정도가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숫자에 밀리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싸우면서 이 이릉 장군이 허장성세를 펼칩니다. 어떤 허장성세냐? 우리가 실제로 뒤에 매복하고 있는 지원군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발대고 우리가 패배하는 역할을 해서 흉노족들의 본진을 끌어들이면 우리의 본진이 흉노족의 본진을 완전 경멸시키는 전략이 있는 것처럼 이 몸을 막 부풀리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흉노족이 이 5천 명 금방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이 매복하고 있는 본진에 기습당해서 역습으로 우리가 당할 것 같으니까 이 교착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요? 이 정보가 새 나가는 거죠. 항상 군대에는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인간관계가 전시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앙심을 품고 타령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 사람이 흉노족한테 사실 지원군 없어요. 그냥 오면 된다. 이 군사 기밀을 누설을 해버린 거죠. 아이고. 그리고는 흉노족이 그래? 그러면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게 이릉 장군이 패배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무제의 황실에서 이 보고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릉 이놈 이거 죽여야 되겠다라고 절단내야 되겠다라고 황제가 완전히 이런 표현이 적합할까요? 꼭지가 돕니다. 화가 났군요. 예, 죄송합니다. 황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네. 경노했습니다. 네, 대노했죠. 이래서 제가 아나운서가 못 되네요. 네, 황제가 그렇게 이제 경노를 한 거예요. 네. 경노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하죠. 불안하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릉이 사실 장군으로서 뭔가 뭐 군량을 횡령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능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렇지.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릉이 잘못한 건 없는데 근데 다른 신하들이 감히 그 말을 할 수 없죠. 대노하는 황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 다른 신하들이 다 이릉이 이거 나쁜 놈입니다라고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춘 거죠. 근데 안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설마. 사마천은 야.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심지어 이릉과 친했냐? 그렇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릉과 오. 관계도 없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기록만 보는 사람인 거예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너 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황제폐하, 이런 상황에서는 이릉 아니라 누구라도 제대로 싸울 수 없고, 이거는 이릉이 최선을 다해서 잘 싸우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걸로 이릉을 만약에 문책을 하고 이릉의 가족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려고 하냐? 다 자기 보신 몸만 살리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맞는 황제의 말이지. 비위를 거스르는 맞는 말. 우리가 얘기하죠. 맞는 말이다. 맞는 말. 맞는 말.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이 사마천이 황제에게 맞게 되는 거죠. 맞는 말을 했다가. 그래서 황제가 경로를 해서 너 안 되겠다. 너 사형. 근데 사형까지 내렸어요? 예, 이 무죄가요. 어떤 면으로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사이코패스 지도자, 약간 폭군이었군요. 자기밖에 모르는. 근데 굉장히 성과는 만들어내는. 그래서 사마천이 무제의 시대를 평가를 하면서 폭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마천이 관리의 유형을 구분하면서 순리와 홍리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순한 법도와 덕에 따라서 백성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순리가 있고, 그리고 가혹할 혹자를 써서 가혹하게 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홍리가 있는데, 무제의 시대는 홍리가 많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그런 사람이니 아랫사람들도 결국 그런 방식으로 법과 제도 규칙에 따라서 그 선을 넘어서면 딱 가혹하게 응징하는 그런 거였는데, 문제는 황제는 법과 제도가 바로 내가 법과 제도다. 황제의 기분이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사형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 돈을 내는 겁니다. 50만 전. 50만 전.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정확한 물가가 항상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단위를 추산하기 힘들지만, 아주 거칠게 대충 말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억? 네. 아이고. 1,000억 정도. 죽으라는 얘기인데. 예, 다른 나라의 왕 정도 돼야 낼 수 있는 거죠. 이 사마천이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사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궁형이었던 거죠. 남성의 생식기를 제거하는 형벌인 궁형을 통해서 사형을 면할 수 있는데, 당시에 고관 대작들은 대부분 사형이냐 궁형이냐라고 하면 사형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한나라가 진나라가 멸망 이후에 세워졌잖아요. 네. 진나라가 가혹한 법률에 의한 통치, 법가의 통치, 법가의 시대였다면, 한나라는 여전히 법가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국가의 통치 이념이 유학이었습니다. 유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말이 있습니다. 신체의 발부는 수지 부모다.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불효다. 그리고 육아는 효가 곧 충과 동일시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불효불충한 행동인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아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죠. 사형을 당하면 장례도 치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 맞는 말 하다가 죽었구만 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면, 반면에 저자는 살아남기 위해서, 생을 부지하기 위해서 불효불충하는 아주 몹쓸 인간이구만, 그런 취급을 받았던 거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때문에 사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궁형을 선택한다고 꼭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외과 기술이 워낙 발달했어요. 약물도 발달했어요. 소독된 시술 도구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신체 일부를 제거하고 봉합하고, 그리고 항생제 같은 것들을 투입해서 웬만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죠. 소독이라는 거 개념이 없어요. 궁형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지만 궁형의 방법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는 있겠지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힘듭니다. 네, 듣는 분들에게 흥미는 유발할 수 있겠지만 저도 그 정도로 교양 없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매우 고통스럽고, 당연하지. 그리고 현대 기준으로 보면 너무너무 비위생적이었고, 그리고 사후 관리가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배설을 관장하는 기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잡균 같은 것들이 당연히 항상 있기 때문에 네. 감염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궁형을 당하고도 죽는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살 보장도 없고 설사 산다고 해도 치욕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궁형을 자처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사명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내가 사명을 위해서 이 치욕을 감수해야 되겠다라고 그걸 선택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마천을 사명을 위해 치욕을 견딘 인간 정신 그 자체다라고 부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사마천이 궁형을 받고 나서도 수치를 좀 당합니다. 나중에 관직에 다시 등용되면서 오히려 진급을 하거든요. 네. 진급을 하는데 품계로는 진급하는데 그 자리는 주로 환관들이 가는 자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조롱인 거죠. 그런 조롱 섞인 진급을 하면서 그 사마천이 친구에게 남긴 편지를 보면 하루에 창자가 9번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늘 감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살았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희희낙낙했던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는데 실제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리가 위나 장이 꼬이는 느낌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장이 끊어진다라고 해서 단장의 고통이 하루에 9번 왔다라고 하는데 9번이라는 것은 중국 문화권에서 9라는 숫자는 3이 완전함을 상징하거든요. 3이 3번 반복되는 수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함을 뜻하는 3, 우리가 3세판 얘기하지 않습니까? 3이 3번 반복되는 거니까 말할 수 없이 큰 그 수치와 고통이 온 종일, 남은 삶을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라는 거죠. 그러한 고통과 수치를 견디면서 그가 사기를 씁니다. 네. 중국의 상고시대 때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동시대의 한나라까지의 3000년사를 개인이 처음으로 집필한 그런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되죠. 네. 자, 사명을 위해 치욕을 견디는 인간 정신 그 자체라는 말이 인상적인데 그렇게 치욕을 견뎌가며 내놓은 결과물이 사기입니다. 그에 걸맞게 희대의 걸작으로도 평가를 받죠. 네, 맞습니다. 동서양을 비롯해서 역사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책 중에 하나가 사기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를 읽지 않아도 우리는 사기 속의 이야기들을 적지 않게 많이 있죠. 들었습니다. 백이숙제가 수양산에서 이런 얘기 다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와신상담 다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사기는 내용 면에서도 엄청나지만 형식 면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라고 하면 몇 년도에는 무슨 일 벌어지고 몇 년도에는 무슨 일 벌어지고 우리가 역사 시험을 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연도 순서에 따라서 역사를 맞아요. 기억하고 시험 치고 이런 것들이 힘들었었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 이것이 역사를 보는 순차적인 흐름을 길러주는데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네. 어떤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관점을 열어주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매년 똑같은 일이 연속으로 벌어지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집니다. 기존의 역사 서술 방법이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썼다라고 해서 그것을 편년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사마천이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요? 기전체라는 방식을 만들어내는데요. 기전체. 네, 사기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사기 전체가 아니라 사기에서 열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기는 총 5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본기, 표, 표. 서, 세가, 열전 이렇게 5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요. 네. 본 기록이란 뜻이죠. 이른바 제왕들의 이야기를 써둔 것입니다. 중요한 왕들 혹은 왕은 아니었지만 왕에 준할 정도로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 왕을 중심으로 그 시대가 그 나라가 어떻게 명멸했는지 이야기를 쭉 따라감으로써 한 시대를 압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본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편년체 역사의 장점은 쭉 일어난 순서대로 역사의 전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본기에 보면 중간중간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혹은 선후관계가 바뀐 사람들 이야기가 막 교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표라는 것을 씁니다.
표는 아. 연표. 우리식으로 하면 몇 년도에 무슨 일, 네네. 몇 년도에 무슨 일. 연표를 또 쫙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알고 싶으면 표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서는 그 시절에 있었던 여러 종류의 문서들, 주로 공문서들을 모아두는 거죠. 그 공식적이고 또 혹은 비공식적인 기록들을 참조해 보면 그 시절에 구체적인 삶의 양태 혹은 정책 결정하는 데 있었던 철학적인 배경이나 당시의 논쟁들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 문서 묶음으로 서. 그러니까 본기, 표, 서만 보아도 역사의 대강을 알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세상이 어떻게 왕만의 역사이겠습니까? 그래서 왕 외에 중요한 역사의 굵직굵직한 족적을 남긴 인물들의 이야기가 세가와 열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왕에 준하는 신하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가에 모여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유명한 사람들, 뭐 백이숙제니 혹은 열전에서 제가 되게 재밌게 보는 본 부분이 뭐 자객열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했던 자객들, 옛날에 영화로 나왔던 영웅이라는 작품이 자객열전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네. 하지만 얘기할 수 없겠죠 지금은. 네. 그래서 이렇게 본기, 표, 서, 세가, 열전 이렇게 5덩어리로 이 형식을 만든 것이 본기로 시작해서 열전으로 끝나잖아요. 네. 기전체라고 합니다. 이 기전체 양식이 이후에 동양의 역사 서술의 거의 표준적인 방식이 돼서 우리의 역사를 기록한 책 중에 하나인 삼국사기도 기전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반면 편년체 역사서 혹은 역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왕조실록이 대표적이죠. 조선왕조실록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맞아요. 왕이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은 읽기가 힘들어요. 이게 통일성 있게 어떤 사건이 쭉 전개되지 않기 때문에 편년체 역사 중에서 어떤 사건들, 관심 있는 사건들의 기록을 자신이 찾아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로우 데이터, 1차 자료로는 되게 가치가 있지만 읽기 쉬운 역사책 그리고 관점을 획득하는 일종의 역사 철학으로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마천이 시작한 기전체가 동양의 역사 서술의 표준적인 양식이 되었고 중국에서 정사라고 인정받는 표준적인 역사서가 24사, 24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좀 더 확장돼서 25사 혹은 뭐 26사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24사의 제일 첫머리에 있는 책이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근데 24사에서 몇 작품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관찬 역사예요. 나라가 주도해서 역사를 편찬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긴 장구한 역사를 편찬하는 것은 자료를 한 사람이 섭렵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사마천이 해낸 거죠. 그리고 24사의 가장 으뜸가는 책으로 어떤 면에서는 24사의 첫 번째 책이 사기이고 24사 이후의 나머지 작품들은 사기가 보여준 인간정신 혹은 인문정신에서 끊임없이 후퇴하는 그런 면모를 보이고도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작가님은 그럼 이 5덩어리를 다 읽으셨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좀 인간적인 면모가 다 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아니군요. 네, 제가 본기, 세가, 열전은 다 봤는데요. 네. 표는 연표잖아요. 도저히 읽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연표를 우리가 정독하는 경우는 없죠. 전화번호부를 통독하시는 분이 없는 것처럼 중요한 부분은 참고해 볼 수 있을 텐데 표를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서도 네. 아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서는 제가 한번 꼭 제대로 자세를 잡고 좀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제가 처음에 사기에 관심을 가졌을 때는 제 수준에서 읽을 만한 서의 번역본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서 한번 기회를 놓치고 나서는 잘 보지 못했고 그리고 본기, 세가, 열전은 재밌어요. 아, 그래요? 근데 공문서가 뭐 그렇게 재밌겠습니까? 네. 때문에 손이 잘 안 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방송에서는 표와 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요. 그리고 열전도 안 다루려고 합니다. 네. 분량도 제일 많고 재미도 제일 있는 게 열전인데 그렇기 때문에 열전은 좀 별도의 트랙으로 나눠서 나중에 좀 다루고요. 좀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까요? 역사의 굵직한 족적을 남겼던 좀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심으로 리더십 모형의 이야기를 몇 개를 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본기와 세가 이야기를 좀 읽어보려고 좋습니다. 합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사기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 누구부터 혹은 어느 시대부터 알아볼까요?
사마천은 한나라 사람이지만 중국에서 첫 번째 통일 왕조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진나라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진시황 그리고 진나라 이야기부터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 진시황 이야기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